퀴즈다. 퀴즈를 통해서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보는 금요일의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금요일 되면 이제는 퀴즈 풀어야 되겠다라는 게 좀 감이 오시죠? 한 주간 배웠던 내용들 퀴즈로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 시장 어떤 테마가 튀어오르게 될지,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잡으면 좋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의 주인공 두 분의 팍스 인베스테이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씨, 수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선 희정 씨부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인사드리는 빌 게이츠 김희정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2차 전지 상승 랠리가 계속되나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다음 주는 도대체 어떠한 전략으로 저희가 전략 가져가야 할지 오늘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서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변화무쌍한 한 주죠. 너무 정신없이 흘러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들 굉장히 좀 복잡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되고 시장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고민 많이 되실 텐데 여기에 대한 해답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희정 씨 먼저 인사를 해봤고요. 수민 씨도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경제학의 막내딸 애덤 스민스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소식부터 오늘 날씨처럼이나 뜨거운 핫 이슈들까지 알차게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방송 보시다 보면 이 경제 소식들에 조금 더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유난히 어려웠던 경제 소식들 있으시다 하시면 저희 인베스테이너와 함께 좀 더 쉽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의 막내딸이 알려주는 쉬운 경제 소식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시장 너무 이슈들 빨리빨리 나오고 심지어 어렵기까지 합니다. 혼자서 공부하면 더 어려울 텐데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 여벤져스와 함께라면 조금 더 쉽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좀 괜히 든든한 것 같은데 지금 내가 혼자서는 너무 어렵다 하신다면 저희랑 같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번 주가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주였습니다.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너무 많았던 한 주였는데 그중에서도 단연 가장 컸던 이벤트가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5월에도 FOMC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우리 팍스 인베스테이너들이 FOMC 회의 깊게 살펴봤겠지만 그때는 점도표가 안 나왔고 6월 FOMC 회의는 점도표가 나왔죠. 그래서 의미가 더 깊었던 FOMC인데 두 분은 일단 이렇게 큰 빅 이벤트 물론 투자자였을 때도 봤었겠지만 좀 내가 팍스 인베스테이너로 바라보게 된 FOMC 회의는 기분이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자, 우선 희정 씨 좀 어떠셨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완화됐다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됐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저희 좀 투자에 대한 심리가 다시 높아질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겨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어떠한 종목을 좀 투자를 해봐야 될지 연구를 더 해봐야 하는 시점 같습니다. 맞습니다. 좀 시장에 주는 신호들과 시장이 실제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더더욱 전략 짜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해답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민 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더군다나 경제학의 막내딸이잖아요. 네. FOMC 회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동결 의견을 계속 내놓다 보니까 다음에 남은 것들이 하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전에는 3번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는 1번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봐야 되는 여력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시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내 금리 인하 3번이 있겠다라는 그런 신호들이 좀 포착이 됐었는데 이번에 점도표 나오고 나니까 금리 인하 연내 1번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조금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또 내년에 금리 인하 최종적인 금리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 내년은 오히려 기존에 예상됐던 3번에서 4번으로 늘어나는 그런 좀 흐름들도 포착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마냥 매파다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상황이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다각도로 시장을 봐야 되는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각들 오늘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함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인데요. 오늘 마감장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면요. 오늘 코스피 지수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0.13% 상승 마감하는데 그쳤습니다. 사실 어제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너무 좋았죠. 뭐 연고점에 근접하면서 기록 경신을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들도 좀 포착이 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를 좀 체크를 해보면 장중 고점이 2776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월에 코스피가 2779선까지 좀 올라가면서 그때 좀 기록을 세웠었는데 그 기록을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포착이 됐었는데 오늘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시장에 기대를 좀 걸어봤었죠. 장 초반에 좀 하락 전환하면서 계속 혼조세를 보이다가 그래도 오후에는 계속 오름세 이어나갔는데 횡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는 상승폭 크게 낮추면서 2758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좀 상당히 제한되는 흐름들이 포착이 됐고요. 시장이 그래도 상승하긴 했지만 지금 시장 보면 하락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은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확대되지는 못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어땠냐? 코스닥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금세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낙폭을 1%대로 확대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86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입니다. 그럼 오늘 시장 수급은 어땠는지도 좀 간략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또 매수세를 보여줬네요.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1조 원이 넘는 이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어제 코스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달아올랐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세 이어나가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그 전까지는 짐을 싸서 국내 시장에서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좀 컴백홈을 하는 건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하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이 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또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체크를 해보면요. 우선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1%대 오름세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반면에 지금 2차 전지주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머티는 16% 가까이 하락했고요. 포스코퓨처엠 4%대 약세였습니다. 이 밖에 삼성 SDI나 코스모 신소재도 각각 2%대, 9%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2차 전지주들이 오늘 대거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에코프로머티의 지금 블록딜 소식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 2대 주주인 블루런 벤처스가 어제 장 종료 이후에 보유 중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통주 210만 주, 약 3%가량을 블록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 여파에 오늘 에코프로머티 급락했습니다. 지금 16%대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2차 전지주들도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주들은 지금 미국 대선의 영향도 같이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의 싸움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뭐 전기차나 2차 전지 이런 미래 에너지들에 굉장히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존 전통적인 이 자동차 산업 그리고 또 석유 이런 쪽에 더 큰 강점들을 갖고 있는 후보죠. 이 둘이 계속해서 싸우면서 여기에서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게 2차 전지, 전기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현 정부의 전기차의 이런 정책들 좀 강하게 비난하고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같이 타격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테슬라가 그래도 상승 마감했는데 그런 온기들은 전혀 전해지고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면 역시나 코스닥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들이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대 하락했고요. 에코프로는 1%대 약세입니다.
엔캠은 늘 2차 전지주 중에서 좀 혼자 따로 노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오늘도 엔캠은 다른 2차 전지주들이 하락하고 있을 때 홀로 7%대 급등하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부분들 체크를 해보면 전체 테마 중에서 수산이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산 거의 지금 18%대 오름세, 17%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화장품주들도 강한 상황인데 수산은 우선 뭐 K푸드 인기도 역시나 수산주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또 김밥 수출 이슈도 있습니다. 사조 대림이 냉동김밥 3종을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 이런 뉴스들을 전했는데 사조 대림이 수산주에 속하다 보니까 지금 수산주가 전반적인 오름세에 보인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김밥을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먹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인기가 높아지면서 김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김밥이 세계 속에서 인기를 얻는 건 참 좋은데 이러다가 제 먹거리가 하나 주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수산주나 화장품주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덩치가 큰 종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상승세가 좀 폭발적으로 나오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오늘 시장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 주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 금요일장 조금 소박하게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자, 좀 중요했던 큰 이슈들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뉴욕 증시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간밤 뉴욕 증시 다우지수는 계속해서 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나스닥이나 S&P 500 지수는 연일 기록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배경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희정 씨,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네, 항상 국내 증시를 흔드는 뉴욕 증시, 전일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5월 PPI가 0.2% 하락하면서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또 미 연준도 인플레이션이 완만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하면서 간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간밤 발표된 미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4만 2천 건으로 10개월 내 최고치에 이르자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85% 오른 5,421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은 전장보다 1.53% 오른 17,608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다우는 전일 대비 0.09%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종목별 움직임 보시면 AI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오늘도 3.5% 오르면서 상승 랠리 이어갔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의 560억 달러 규모 스톡 옵션 문제를 놓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테슬라는 2.9% 상승 마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조짐에 따라서 투심이 이어지는 미국 증시,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초점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지수가 간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그전에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죠. FOMC 회의랑 같은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도 예상치보다 훨씬 더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준 게 국내 증시에까지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좀 기대감을 많이 내려놨었는데 물가가 이 정도로 잡힌다라고 한다면 연준이 올해 한 번만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말을 했지만 시장은 또 한 번 기대를 품게 되죠. 연내 2번 인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번 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FOMC 회의 결과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기준금리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거냐 이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수민 씨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우리 코스피 어제 1% 가까이 오르면서 2.755포인트 바로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지금 전 세계 주요 증시들에 비해서는 다소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편이고요. 반면에 미국 주식은 활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대표 지수인 나스닥과 S&P 500 지수 말씀드렸듯이 오늘 새벽까지 나흘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매일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시면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에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어제 5.5% 수준에서 동결시켰습니다. 이 금리가 23년 전 이후로 가장 높은 기준금리 수준인데 지난해 7월 이후로 이 기조를 1년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동결에 대한 의견은 예상되어 있던 수준이라서 긴장감이 있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제 함께 나온 올해 금리에 대한 전망이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높은 금리가 좀 더 장기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인데요. 다음 보시면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3, 6, 9,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한 번씩 전망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어제 나온 전망이 3월에 나왔던 전망에 비해서 앞으로도 장기간의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라는 쪽에 가깝습니다. 3월에는 4.6%를 전망했습니다. 해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대했었는데 어제 5.1% 수준으로 전망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올해 남은 발표는 2번이 되는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낮아지게 된 겁니다. 계속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러한 고금리 상황을 주식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만은 어려운 구석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 증시가 올라갔던 것은 AI 대기업 때문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다소 하락하거나 상승폭을 만회하기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 AI 열풍이 금리 분위기를 뛰어넘을 정도로 강하게 보여지는 시장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관련 사항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금리가 일단 FOMC 회의 결과 자체가 마냥 지금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시장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소 의아한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잘 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시장은 이미 먼저 기대감을 품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새로운 재료를 던져준 게 AI 기술인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1위에서 3위 기업들, 시총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재료 역시도 지금 AI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죠. 애플도 주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WWDC에서 내놓았던 AI 기술,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거 여태까지의 혁신의 애플과는 너무나 다르다. 너무 기대할 것도 없다. 혹평을 받았었는데 손 뒤집히듯이 지금 결과가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할 만하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애플이 시총 상위 1위에 올라가기도 했는데 그런 분위기들이 뉴욕 증시에서도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좀 재료가 되면서 시장이 조금씩이나마 오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참 하나로만 해석이 되지는 않죠. 금리와 함께 지금 AI 기술까지도 같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팍스 인베스테이너가 같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황 일단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퀴즈 풀어봐야 될 텐데 자, 일단 두 분의 오늘 퀴즈 좀 어떻게 보실지 좀 궁금해요. 자, 각오가 되어 있는지 좀 한번 여쭤볼게요. 희정 씨. 네. 오늘 퀴즈 잘 맞추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왔고요. 또 아직 외국인 수급을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이걸 먼저 해도 될까요? 좋아요. 맞아요. 오늘 수급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외국인들이 연일 계속해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IT 쪽으로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수급 그럼 한번 좀 훑어봐 주시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의 투심도 다시 회복됐습니다. HTS 보시면 5월 말까지는 외국인이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초반 되면서 이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6월 11일을 제외하고 3거래 연속으로 외국인은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7,296억 원 매수했고요. 반면 개인이 2,116억 원 매도했습니다. 기관 또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4,676억 원 코스피에서 순 매도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 흐름도 보시면 외국인은 또 3거래 연속으로 순 매수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2차 전지를 중심으로 강한 순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2,200
2,288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또 기관도 기타 금융과 투신, 사모펀드를 중심으로 1,394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3,766억 원 순매수하는 흐름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 보시면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전기전자, 그리고 전기가스, 그리고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의 매수세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도 보시면 외국인은 IT, 그리고 일부 제조업 종목에서 매도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선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매수세 보였습니다. 또 기아와 현대차 등 일부 자동차 종목에서도 매수하는 흐름 보였고요. 반면 역시 오늘 에코프로 머티에서 강한 매도하는 흐름 나왔는데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와 또 LNF 등 2차전지 관련주에서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또 어제 급등한 한미 반도체도 오늘은 이제 매도세가 보이면서 이렇게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은 나노 신소재, 엔캠, HB솔루션 등에서 매수세 보였고요. 또 LS 머티리얼즈, 실리콘2, 알테오덴 등에서는 매도 사는 흐름 보였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보다는 매수 규모가 조금 줄어든 상황이네요. 그래도 일단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줄었다라는 거, 이제는 좀 중단이 됐다라는 거, 그 부분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수급을 볼 시간이 되나 하면서 좀 넘겼었는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 아주 좋은데요. 희정 씨 지금 기세가 너무 좋은데요? 제가 HTS를 잘하려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하고 와서 오늘 안 했으면 너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치고 오는 거 너무 좋습니다. 자, 지금 이런 모습 보면서 수민 씨도 각오를 좀 다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각오 한번 좀 밝혀주시죠. 네, 저희 6월에 새로운 멘토님이랑 즐거운 공부들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슈들에 대한 공부들 해보다 보니까 퀴즈 공부하는 게 공부 같지가 않고 너무 재밌게 배웠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 실제 실력으로 이어지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실력 이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퀴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퀴즈다. 이제 정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많은 내용들 새로운 멘토님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자, 그 내용들 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퀴즈를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정석 보면 늘 항상 그 앞에 집합이 나왔었는데 그게 뭐 수학의 기초라면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저는 집합부터 수학을 내려놓기는 했는데 자, 하지만 주식에서는 기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식에서 기초라고 한다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주식에서의 기초, 그 중에 하나가 이동평균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공부도 했었는데 자, 이동평균선 말 그대로 가격의 이동점들을 평균을 낸 그 선입니다. 매일매일 주식시장을 보다 보면 한 종목이 내리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체크할 수 있어도 이게 지금 상승으로 가는 건지 하락으로 가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내용들 저희가 배웠었는데 조금 더 퀴즈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평균선 안에서도 우리가 정배열, 역배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정배열, 대체 어떤 걸 정배열이라고 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또 눈치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오늘은 의욕적인 모습 보여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자, 누가 먼저? 제가 먼저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A가 이제 단기선이고 이제 C로 갈수록 그 장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네, A가 단기선, B가 중기, 그리고 C가 뭐라 하죠? 장기선? 장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맞았어요. 자, A가 단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B가 중기, 그리고 C가 장기. 이렇게 단기 이동평균선부터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차례로 배열되어 있는 걸 정배열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또 퀴즈. 우리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정배열이든 역배열이든 왜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수민. 수민? 추세를 알아야 주식 거래할 때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정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자체가 일단 좀 이 주식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추세들을 알려주는데 더군다나 이렇게 정배열되어 있고 역배열되어 있는 이런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 주식이 앞으로 추세 변화가 어떤 식으로 있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서 우리가 배운다고 또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정배열을 말로 풀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희정. 희정. 그 맨 위에 빈칸은 상승일 것 같습니다. 상승. 그리고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단기선이니까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21선, 61선, 121선 순으로 배열이 된다. 이렇습니다. 아주 정답 패키지였어요. 자,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서 나타나고 5일선 가장 짧은 이동평균선이죠. 5일선이 맨 위에 있고 그리고 20일, 60일, 120일선 순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배열된 걸 정배열이라고 한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희정 씨가 좀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수민 씨 어떡해요? 우리 희정님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쫓아가기가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근데 웃으면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은데 수민 씨는 그럼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다음 문제부터는 이제 본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배열을 배웠다면 당연히 또 뭐가 나올까요? 뒤에 나올 퀴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배열. 역배열은 어떤 상태를 역배열이라고 할까요? 수민. 정배열과는 반대로 A가 장기, B가 중기, 그리고 C가 단기입니다. 정답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서로 역으로 배열되어 있는 걸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걸 말로 다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배열은 어떤 걸까요? 빈칸 채워볼까요? 수민.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나타난다. 그렇죠. 그리고 121선이 맨 위에 있고 그리고 60일? 네. 그 다음이 20. 그 다음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5일 이렇게. 좋아요. 자, 121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60일, 네, 20일, 5일선 순으로 되어 있죠. 이걸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거래되는 날짜를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가 일주일은 7일이지만 일주일에 거래되는 날 몇 거래일이 있죠? 5거래일이요. 정답입니다. 5거래일. 그 일주일 동안의 거래 이동평균선이 그러면 4주 동안 지속이 5일 이동평균선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그러면 20일 이동평균선은 결국에 얼마 동안의 거래를 말하는 걸까요? 4주 동안. 4주니까 네, 결국에 한 달. 네. 그렇죠. 그러면 60일은 한 달에 20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3달 동안. 세 달 저 동안.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만 수학 포기자가 아니었어요. 지금 수학 포기자 3명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60일 이동평균선은 결국에 3개월 동안의 거래 이동평균선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되는 날짜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든든하네요. 저만 수포자인 줄 알았는데 수포자가 이렇게나 많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좀 역배열, 정배열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사실 좀 계속 반복되는 퀴즈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집합도 수학의 정석 맨 앞에 까매질 때까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게 수학의 기초다 보니까 이렇게 역배열이나 정배열도 주식시장에서 추세가 변화되는 것들 체크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다 보니까 좀 여러 번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멘토님께서 정말 여러 번 강조해 주셨던 게 있습니다. 자, 기사에 현혹되지 말자. 정답입니다. 맞아요. 기사에 현혹되지 말자.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막 여기서 이 이야기 들리고 저기에서 이 이야기 들리고 하면서 굉장히 현혹되는 모습들이 많은데 특히나 이번 주 더위가 어마어마했었죠. 그러면서 월요일에 이 주식이 굉장히 크게 급등했었는데 업종으로 따지면 어떤 업종이었을까요? 두 분 혹시 아실까요? 혹시 K푸드 아닌가요? 이건 내가 제시했던 업종이다 이거죠. 자, 네. 맞습니다. 월요일에 음식료주들이 크게 올랐습니다. 역대급 더위가 찾아온다라는 그런 기사들 나오면서 음식료주, 특히나 빙과주가 급등했습니다. 빙과주 어떤 것들이 혹시 월요일에 상한가 기록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두 분? 해태제과식품. 맞아요. 해태제과식품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빙그레도 혹시 빙그레는 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제주 맥주 같은 것들도 음식료에서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상한가까지는 못 갔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크라운 혜택 제과 관련주들만 좀 상한가를 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거든요. 빙과주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고 하는데 왜 빙과와 크라운 혜택 제과는 관련이 없을까요? 사실 관련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눈빛으로 보실 건가요? 한번 추측해 볼까요? 왜 관련이 없을까요? 제조업을 맡는 분야가 아니어서. 자, 빙과라면 뭘 빙과라고 할까요?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 이런 걸 그렇죠. 그러면 크라운 제과, 혜태 제과에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어떤 게 생각나세요? 과자? 과자만 생각나죠. 네. 맞습니다. 크라운 혜태 제과가 사실 예전에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사업부를 사간 게 빙그레였는데 결과적으로 크라운 혜태 제과는 지금 아이스크림 사업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빙과주가 지금 오를 것 같다 하니까 월요일에 굉장히 이상적인 이례적인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기사에 현혹되지 말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정말 현혹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그 전부터 계속해서 증시에 화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 이런 부분들이었는데요. 오늘도 올라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오늘도 올라갔고 아까 몇 퍼센트 올라갔었다고 했었죠? 그 3.5%인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미국 시가총액 상위 최상단에 있는 종목들이 서로 굉장히 치열한 싸움들 보이고 있는데 자, 두 분 혹시 미국 시총 상위주 1위에서 3위까지의 순서 알고 계실까요? 일단 2위는 애플입니다. 아닙니다. 이제 탈환했나요? 자, 어제까지는 2위가 애플이었는데 간밤에 순위가 바뀌었죠. 엔비디아가 올라서. 자, 여러분 1위가 뭘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바꿔보세요. 1위가 애플입니다. 정답입니다. 너무 올랐네요. 자, 1위가 애플이고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3위가 엔비디아.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세 개의 순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애플이 1위에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지금 세 개의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앞으로도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엔비디아의 기세가 사실 참 대단하죠. 원래는 게임용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최근 요 사이에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초록색 선이 엔비디아의 주가인데요. 지금 2016년부터 해서 치고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의 급등세에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서는 과거에 이 종목을 떠올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 차트 안에서 파란색으로 보여지는 게 바로 그 과거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워낙에 이례적인 급등세를 나타냈고 그리고 또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혹시 엔비디아의 현재 모습이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과 엔비디아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뭐가 같고 뭐가 또 다른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1990년도 초반에 인터넷 광통신이 시작하면서 급등한 종목은 거의 다 퍼주는 문제 같은데요. 네. 뭘까요? 수민. 수민. 엔비디아는 최근 종목이죠. 정답 시스코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시스코 시스템즈겠죠. 시스코라는 식품 회사가 있다 보니까 시스코 시스템즈인데요. 정답 시스코. 자, 그러면 시스코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스코의 차트인데 1996년도 즈음부터 해서 2000년대까지 굉장히 폭발적인 폭등세를 보여주고 2000년이 지나면서 무섭게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게 됐습니다. 두 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 보셨나요? 네, 정주행 했습니다. 정주행 하셨다면 그 안에서 혹시 나왔던 그 버블닷컴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하죠. 그때 상황들 어땠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나중에 주가가 엄청 급락을 해서 되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을 봤다고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버블닷컴 국내에서도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1998년부터 2000년대 이렇게 좀 버블닷컴이 진행이 됐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시스코 차트에서 보이듯이 1996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에 정점을 찍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시스코는 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하게 되는 거였을까요? 요걸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자, 시스코는? 네, 제가 이거를 사부님이랑 같이 했는데 네. 그 시스코는 영업이익보다는 인터넷이랑 광통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었어요. 네, 맞아요. 영업이익보다는 인터넷, 광통신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대감이 빠진 이후에 수민. 기대감이 빠진 이유로는 영업이익이 저조했기 때문에 기대감도 같이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두 분이 합작해서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시스코랑 엔비디아를 비교하지만 그래도 실적 면에 있어서 엔비디아는 근거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체크해서 여러분들도 같이 시장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 이쯤에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주 시장 준비하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뽑아온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섹터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 제가 지금 살짝 봤는데 두 분이 같은 섹터를 챙겨 오셨더라고요. 두 분 모두 지금 화장품 섹터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이 일치한 이 상황 조금 이례적인데 각각 왜 주목하고 계신지 좀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희정 씨, 왜 화장품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 걸까요? 네, 그동안 되게 상승 랠리를 이어갔는데 화장품이 이제 또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착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 건지 화장품 섹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빌 게이츠가 가져온 오늘의 탑픽 섹터 화장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K-뷰티의 인기가 이제는 중국을 넘어서 미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6월 1일에서 10일 화장품 수출 기준 한국이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미국 비중이 처음으로 중국 비중을 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는 C뷰티 성장으로 한국 화장품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반면 미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한국 중소 인디 브랜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는 단기 트렌드가 아닌 빅사이클로 인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양호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기존의 온라인 판매를 넘어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의 오프라인 판매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계속해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화장품, 오늘 제가 알아볼 종목도 곧이어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러면 종목도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희정 씨, 어떤 종목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 네, 제가 오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은 바로 J2K 바이오입니다. 좀 생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 회사는 천연물과 발효 미생물을 바탕으로 2,000종이 넘는 천연 소재와 바이오 소재, 그리고 용매제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벤처기업인데요. 천연물과 발효 미생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기반으로 미백, 주름 방지, 자외선 차단, 피지 조절 등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를 약 300여 개의 고객사에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K-뷰티 시장을 견인 중인 국내 인디 브랜드 시장의 해외 매출이 늘고 있는데 J2K 바이오는 이러한 주요 인디 브랜드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어서 K-뷰티의 인기 고공 행진에 따라서 이 회사의 상승 탄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화장품주 안에서 주목해야 되는 J2K 바이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수민 씨는 화장품 왜 주목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 챙겨봐야 되는지까지 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출 모멘텀이 있는 섹터 여전히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화장품 4월부터 5월, 6월까지 계속해서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출액을 보면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에서 5월 화장품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19% 늘어난 39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들어서 화장품 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죠. 다음 보시면 미국은 71% 정도가 늘어났다. 이런 부분에서 북미 쪽에서 확실히 그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 K-뷰티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6월 11일에 국가별 화장품 수출 비중이 나왔는데요. 이때 미국이 중국을 처음으로 앞질렀는데 이 수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서구권 스킨케어의 산업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 신흥시장의 등장을 고려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빅 사이클에 해당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보시면 우리 화장품 온라인 시장을 보면 35%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온라인 시장 보면 뷰티 쪽에서 17%로 조금은 적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아직 오프라인 시장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큽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K-뷰티가 미국 시장 오프라인까지 확장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경쟁력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미국의 오프라인 영업망을 넓히는 것이 방법인데 아모레퍼시픽 라네즈가 세포라에 입점했고 마녀공장에서도 코스트코에 화장품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주가도 같이 보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끌어가나 싶은데요.
아모레스퍼시픽도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이번 한 달 동안 주가 13%가량 올라왔습니다. LG생건도 아직까지 다른 화장품주 대비는 조금 미미하지만 그래도 주가 많이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사실 나머지 종목들이 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마녀공장이 20% 이상 올라가고 있고 토니모리나 코스메카 코리아, 칸국콜마 등 모두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진뷰티 사이언스는 장 마감 이후에도 계속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시세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 화장품 섹터 계속해서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에 대한 주목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민 씨는 종목보다는 섹터 전체에다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인 걸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의견이 화장품으로 집중돼 있다라는 것만 해도 화장품 섹터 얼마나 주목해야 되는 섹터인지가 여기서 이미 다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같이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참 부족하네요. 여러 가지 정보들 전달해 드리려다 보니까 금세 시간 다 지나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알찬 정보 다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